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읽고 싶은 책은 많지만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책을 멀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독서량은 8.7권으로 지난해보다 한 권 덜 읽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바쁠수록 책을 읽는 것도 지친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웨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시간 정도 독서를 하면 어떠한 고통도 진정된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 대한민국. 우리나라 근로자 10만 명 가운데 산재 사망자는 10.8명으로 EU 평균보다 5배 가까이 많은 상황. 직업과 질병의 관계를 파헤치는 직업환경의학 의사들. 그들은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이야기한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 노동 강도를 낮추는 것, 아프면 쉬거나 치료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해법이 쉬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부실한 관리 감독, 아픈 사람을 방치한 구멍난 제도, 사람의 생명보다 비용 절감과 이윤을 중시하는 고용자들, 노동자를 쥐어짜는 시스템을 들고 있다.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환을 담당하며 질병의 배경을 추적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 그들이 지켜봐온 노동 현장의 민낯을 낱낱이 밝힌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자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보자. 오늘은 직업병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이 분석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입니다.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 책을 기획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재광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자 활동가로 활동 중이신 최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장혜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책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책을 기획한 곳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입니다. 네, 연구소에 대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 이름에 다 있는데요. 네. 저희는 노동자 건강 그리고 노동자 일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정책도 제안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저항하기도 하고 연대하기도 하고 시민사회단체 독립연구소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소개해 주세요. 처음 들으신 네. 분들도 많을 텐데 내과, 소아과 네. 이런 것처럼 전공과가 있는 아, 과입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숫자가 적어서 그 과가 개설되지 않은 병원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뭐 크게 세 가지인데 네.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일이나 직업과 관련이 있는지 직업병인지 판정하는 일을 하고요. 네. 직업병이든 아니든 이제 노동자가 아파졌을 경우에 이 사람이 네. 그 일을 혹은 다른 일을 계속해도 될지 어떨지 이런 걸 또 판단하는 일을 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네. 건강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자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켜서 네.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의사들입니다. 되게 중요한 과목이네요. 그러면 매우 모든 중요한- 진료 과목들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네. 전공의 과정 중에 네. 2년 정도는 다양한 임상과들을 아. 돌면서 네. 배우고 그것이 이제 일터랑 관련 있는 질을 판단하는 네. 게 전공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제목이요 또 굉장히 재밌어요.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인데 이 제목은 누가 지으셨어요? 저희 그 제목 짓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그러게요.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 이렇게 생각하면 굴뚝을 연상하게 되고
아직도 뭐 4차 산업 얘기하지만 여전히 굴뚝이 산업을 상징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의사들이 펼치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네. 이 굴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산타클로스가 예, 들어가는 곳으로 예, 생각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네.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책이 팔린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의원님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 네.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관심 쏟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관여한 일들도 좀 많고요. 그러세요? 예. 실제 간 사업장도 좀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남다르게 읽었고 의사라면 누구나가 제일 먼저 환자를 맞았을 때 해야 되는 질문.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이긴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점. 이런 것을 알려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또 좀 깊었고요. 또 네. 하나는 일하다가 아픈 사람들에게 실제로 현장을 가셔서 그분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시면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라고 그분들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안아준다 그래야 되나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하면은 아마 이 사건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88년에 있었던 일이죠. 15살 소년 문송면 군의 죽음인데요. 네. 그때 이제 사인이 이제 순 중독이었죠. 순 온도계 공장에서 취직해서 8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기구예요. 이 사연이 뭐냐면 밤에는 학교를 보내준다는 이유로 낮에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숙사가 너무 추워서 공장에서 잔 거예요. 그 순이 기체로 이렇게 떠 있을 때, 둥둥 떠 있을 때 또 뜨겁고 그래서 단 2달 만에 완전히 순에 중독된 상태인데요. 더 안타까운 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어디서 일했어요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무당을 부르기도 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한 의사가 어디서 일을 했어? 라고 물어봐서 순중독인 걸 알게 됐고 안타깝지만 죽었죠. 이 순 중독이요. 미친 모자장이병 이렇게도 불린다면서요. 18세기에 네. 영국에서 층이 높은 모자를 만드는데 그게 딱딱한 이제 펠트 천을 만드는데 그걸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수은을 집어 넣어서 작업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수은을 써서 모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보면 티파티 하는데 와서 굉장히 정신없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자 장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를 만들고 팔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미친 사람 같은 그러니까 신경적인 문제가 있었던 일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수은 때문이었고 그래서 수은 중독을 미친 모자장수 혹은 미친 모자장의 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증상이 어떤가요? 좀 신경적으로 좀 네, 분열이 되고 그런가요? 네, 그 정신적인 것도 네. 있는데요. 그 이렇게 손이 떨린다든지 근육이 강직이 오고 그래서 아까 굿을 했다 뭐 그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네. 갑자기 발작처럼 신경이 다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당황하셨던 거고요. 그 60년대에 유명했던 일본의 미나마타 병도 수은에 환경적으로 중독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은은 주로 금속이나 네. 무기 수은이고요. 그 환경에서 그러니까 생선을 섭취해서 그 동네 어촌 굉장히 네. 거기도 가난한 어촌 마을에 사람들이 수은에 중독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유기화된 수은에 중독이 된 것이었고 유기 수은의 경우는 그렇게 혈액이나 아니면 태반도 잘 통과하기 때문에 선천성으로 그런 이제 신경에 특히 이제 문제가 생긴 채로 태어난 주민들이 아이에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네. 굉장히 심각한 유해 물질이고요. 그래서 뭐 임신부나 네. 뭐 영유아들은 그 수은 때문에도 그러니까 큰 생선, 그러니까 뭐 상어나 뭐 참치, 다랑어 이런 것들은 섭취를 많이 하지 않도록 네. 뭐 권하는 이유가 수은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수은 중독이 좀 우리 사회에서 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네. 수은을 많이 쓴 게 예전에 이제 온도계, 온도 체온계라든지 또는 형광등에 조금씩 들어가요. 근데 수은 중독이 예전에 있었고 그 사이에 관리 체계나
또 공정 생산하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실제로 공정상에서는 아마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특정 그 전구 회사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수은과 관련된 협약에 비준을 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수은을 완전히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수은 전구 공장을 철거를 하게 됐던 거죠. 수은을 썼던 공장 같으면은 사실 퍼지라 그러죠.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걸 깨끗하게 클리닝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철거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은빛에 동글동글한 뭐가 이렇게 많이 굴러다니는 거죠. 액체로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그냥 몰랐을 거예요. 아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랬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하반신에 힘도 없어지고 굉장히 피곤해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나중에 봤더니 수은 중독, 급성 중독이 왔던 거죠. 그 작업을 했던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수은 중독 현상을 일으켰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사측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나요? 사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안전, 보건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지만 이게 한 다리를 건너서 하청으로 가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되어 있고 어떤 업무나 일감을 하청을 줄 때 이 업무에서 쓰는 물질이 어떤 게 굉장히 유독해요. 어떤 작업은 굉장히 위험해요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작업 물량을 당신들한테 하청을 한 거니까 알아서 작업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고 네. 하는 것이 네. 이 글을 쓰셨던 직업환경의사는 직접 자기가 이 사건에 접하기 전까지 수은 중독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참여했던 업체가 7단계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맨 끝에 있었던 분들이 이 수은을 철거하고 수은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네. 아무 정보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니까 결국은 원청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해져 버리고 그것을 1차, 2차, 3차로 내려가면서 책임을 다 분산시켜 버렸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싶기도 한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치료를 받으시는 정도, 그다음에 본인이 그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준해서 최소한의 요양급여 정도는 받으실 수 있는데 여전히 완치가 안 돼서 아직도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이에요. 한 2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에 본인이 사실은 가족들을 부양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하지 못하고 본인이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사실 원청에서 정보만 제대로 제공을 해줬더라면 그러게요. 우리 회사가 수은을 썼었어요. 그래서 안에 보면 이상하게 은빛으로 생긴 뭐가 있는데 액체들이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을 해주시고 제대로 불어넣고 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정말 간단한 공고 안내 정도만 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이번에 좀 그 법을 강화를 해서 이런 뭐 설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거나 할 때도 그렇지만은 흔히 말해서 원청에서 하청을 주거나 도급을 주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는 원청의 책임을 똑같이 묻게 하겠다. 이래야지만이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작업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역시 국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좀 추진 중인가요? 그렇게 저희가 정기국회 때 네. 추진을 하려고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올 여름만 해도요 에어컨 설치 기사들이 추락하는 사고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의 26조에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대피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산업재해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위험이 느껴지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작업중지권의 의미인데요. 사실 이게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만약에 예를 들었던 남영정구에서 철거하던 노동자들이 일단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위험을 몰라서 작업을 중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말씀하신 에어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느끼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내가 혼자 작업하기 어렵겠다, 아니면 그렇게 무리하게 작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험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노동자가 그 정도의 자율권, 어떤 자신의 작업에 대한 권한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저 이거 오늘은 위험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사고 났던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고쳤던 그 김군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그 전에 똑같은 사고가 몇 차례 있었고, 그래서 그 2명이 2인 1조로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었고, 그런데 이제 혼자 나가게 됐잖아요. 만약에 김군이 그때 2인이 하게 되어 있는 작업을 어떻게 저에게 혼자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둘이 나가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그 어떤 노동자 권리와 권력의 지금 현재 그림 속에서도, 혹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일부 어떤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다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뭐 징계를 받는다거나 뭐 민사소송으로 그럼요. 이어진 사례도 있다면서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급박한 위험에만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급박한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안 급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업무방해, 그 업무방해로 인한 민사소송에 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개별 노동자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작업 중지권에 대한 내용을요. 예. 구체화도 해야 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알 권리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 중지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하려면 일단 알아야. 예를 들어서 내가 취급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보고 없이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안 돼요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뭔지를 모르고 그냥 솔벤트 메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세척 물질.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유해 물질은 무엇을 쓰고 있고 어떤 작업은 위험하고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을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야지만이 이분들이 이게 안 갖추어졌어요라고 하는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정확하게 작업 중지를 요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불확실해요. 예. 그 세 분 다 지금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기억나는 사건들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 특별히 기억나는 환자도 좋고요. 제가 전공의 때 만났었고, 그 삼성 LCD에서 일했다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만성 질환이고 굉장히 치료가 잘 안 되는 질환이거든요. 다발성 경화증이 어떤 병이에요? 그 신경계에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는데 스트레스를 조금 받거나 몸이 좀 안 좋아지면 그게 염증이 확 높아졌다 낮았다. 그래서 약을 또 굉장히 센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래서 약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도 수술을 하시고 그 염증 때문에 시력도 굉장히 나빠지시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큰 문제였던 거예요.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면 몸이 그냥 잠깐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일, 자기가 만들어왔던 경력, 커리어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재가 아니면 도저히 이게 보상이 전혀 안 되다 보니 산재가 되는 게 이분한테는 너무 중요한, 그래서 울면서 당시에 이제 그 수급권자였거든요. 근데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다가 그것 때문에 부정수급자로 전화를 받고 막 울면서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고, 그 뒤에도 사실 5년 이상 지나서야 겨우 산재가 얼마 전에 인정이 됐어요. 5년이요. 얼마나 많은 산재 노동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고 신경 손상 당했던 청년들,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거든요. 결혼을 곧 하겠다고 날짜를 잡아두었던 청년이 시력을 잃고, 또 한 청년은 완전히 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메탄올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막 많이 만지는 휴대폰,
휴대폰에 가장 마지막에 그 주석으로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빛내는데 그거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한 네. 공정에서 일하는 분들이었는데 아. 하청의 하청. 네. 네. 불법 파견으로 네. 일을 했던 분들이었어요. 제대로 보상도 못 받으셨겠네요.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최저임금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 보상이 돼요. 본인이 받았던 급여의 뭐 60%, 7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 부모님들 볼 때 너무도 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식을 다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다시 보살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네. 이제 건설 현장 같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무직도 이렇게 다양한 직업병이 존재한다고 하죠. 특히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과로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게 우리나라의 노동 강도가 사무직이라고 해도 굉장히 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높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랑하는 불빛이 꺼지지 않는 서울. 오죽하면 과로사, 과로 자살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배치되는 말이잖아요. 과로 자살, 과로로 죽을 수 있지만 자살을 한다고? 일은 너무나 세지고 있는데 네. 자기가 이것을 그만둘 수 없다는 절망에 놓인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일을 그만두면 되는데. 그렇지만 고용 환경도 불안하고 또 자기 책임감, 자존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한계도 있고요. 예, 네.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도 있죠. 그 일도 못 버텨? 뭐 이런 것들. 자살까지 하니까 이 사무직들은 보통 강도가 아닌 거죠. 현재적으로. 실제로 얼마 전에 우체국 집배원의 과로사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과로사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심각한 곳들이 많이 있나요? 과로사는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판사, 뭐 PD, 의사 이런 사람들도 과로사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압박과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야간 노동이 또 굉장히 더 많은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 밤에 일하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체적인 부담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경비 노동자 이런 분들도 과로사가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그 끔찍한 사고 나고 나서 유명해진 것처럼 16시간에서 18시간 운전하시는 버스 기사분들 얘기가 잘 알려졌는데 버스 노동자들이나 택시 운전 노동자들도 하루 종일 앉아 계시고 굉장히 장시간 일하시기 때문에 과로사가 굉장히 많은 직업군이고요. 이런 일들 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로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과로사 또 과로로 인한 자살이다라고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금 노동 시간에 대한 기록을 네. 어떻게 해라, 얼마만큼 해라 이런 게 사업주에게 의무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뭐 2년간 그 노동자가 주중엔 얼마나 일했고 주말엔 얼마나 했고 연장 근무는 얼마나 했고 그래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다 기록을 해서 남겨두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록 자체가 없다 보니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했어도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회사 내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이걸 노동자가 자기 시간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내주지 않으면 사실 이걸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유명했던 그 게임 산업에서는 중요한 게 그러니까 평균적인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긴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집중적으로 게임을 발매하기 직전에는 일주일에 100시간도 일하고 뭐 80시간도 일하고 네. 그러니까 노동자를 갈아서 게임을 만든다 이런 말을 자조적으로 스스로 할 정도인데 그런 측면들을 굉장히 또 증명하기는 더욱 어려워서 사실 더 많은 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굉장히 일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조금 달라서 네. 그 본인이 본인의 위치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인의 위치를 찾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이 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남의 그래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눈치를 눈치를 스스로 보게끔 하게끔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성과나 역량을 이 사람이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더 잘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옆 사람 대비 얼마나 더 잘했냐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방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 사람보다 잘하지 않으면 나는 별로 평가를 못 받는 방식인 거예요. 이런 네. 것들이 개인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네, 이것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장시간을 근무하게 내가 오래라도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더 해보겠다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주게 만드는데 네.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회사에서는 일만 하고 그 외 시간은 가정이나
자신의 일을 찾아서 다른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 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좀 심적으로 회복하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도 회복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네, 네. 일단은 제일 급선무는 근로 시간을 줄이고 이 사람을 직장으로부터 좀 해방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일단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일하는 시간 칼퇴근하고 칼퇴근해야 눈치 보지 않고 시간 되면 가야죠. 말이 이상한 네. 말이잖아요. 이상한 말이죠. 그 말 자체가 퇴근 원래 시간 퇴근하는 게 퇴근인데. 무슨 칼퇴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민 간 네. 분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듯이 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왜 이러냐.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이 회사에서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회사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아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더래요, 행사 상사가. 도대체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괴롭히길래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기업 문화를 퇴근해라. 좀 바꿔야 네, 돼요. 기업 문화 네, 바꿔야 돼요. 네, 네. 이제 노동자들이 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숨기게 급급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저희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업장에서 쓰러졌는데 앰뷸런스가 들어온 걸 막죠. 예, 못 막게 막고 따로 자기들 차로 다른 자기들이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으로 네. 데리고 갔고 네, 네. 결국 사망하셨죠. 왜냐하면 적정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직업병이든 사고든 났을 때 가장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산재는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산재를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보편적 사회복지인데 네. 결심을 해야 돼요. 보편적 사회복지를 결심한다는 건 굉장히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인 것은 설사 산재로 치료를 받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다시 자기가 직장에 복귀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원치 않은 산재보험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 통계가 사망재해는 굉장히 높지만 사망재해에 비해서 산업재해가 낮죠. 왜냐하면 사망재해는 숨기기가 어렵지만 네. 일반 산업재해는 숨긴다는 그 통계로도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신들이 협약을 맺은 그 병원 차를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더 늦게 보내는 바람에 네. 뭐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네.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노동자를 공사장 문을 닫고 가려놔서 지나가던 행인이 그 틈으로 보고 119를 부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 중에 하나는 사업주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그건 이제 혐의를 안 된다, 기소가 되지 않은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예를 들어 119에 반드시 신고를 하게 하는 뭐 그런 법안이 나오기도 하고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뭐 법안이 나오기도 하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건들이 다 재작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저게 이제 방금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청주에 있는 에버코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공장 내에서 지게차에 치여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 회사에서 정한 어떤 계약한 네. 병원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한없이. 근데 그 사이에 119 차가 한번 왔었어요. 근데 그 119 차를 돌려보냈어요. 근데 또 아직도 그 계약한 회사 병원에서 차가 오지 않으니까 대충 둘둘둘 말아가지고 자기들 그 봉고 뒤에다 실어가지고 가다 중간쯤 어디에서 만나서 환자를 그 사이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하는 게 이게 장기를 다 찌른 거죠. 이렇게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거에 사업주가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사업장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요. 사업장 바뀌면 이거는 난리가 날 일이죠. 왜 이렇게 이중의 잣대를 대는가, 사법부는. 저는 사실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다른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은 모양이군요.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참 정말 놀랍죠. 네, 그렇네요. 네. 이해가 되기 참 근데 힘드네요. 대부분의 산재와 관련된 사고들이 이런 방식이에요. 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또 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 1위라고 하는데 지금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보다 이렇게 보완된 법을 좀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중대산업사고에 대해서는 하한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기업주가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노동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윤을 내기 위해서 작업장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다치지 아니하게 어쨌든 일을 네. 할 수 있게끔 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역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업주의 책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네. 만약에 하청을 주는 경우에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해서 유해 위험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 작업은 주로 사망 사고가 많이 나고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 즉 다시 말해서 아주 중한 환자가 나거나 아니면 사망재해가 나는 경우들에 있는 특정한 작업들이 있는데, 이런 작업의 경우에는 공장 내에서는 하도급을 못 주게끔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것을 원청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을 쓰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발암성 물질 같은 걸 쓴다든가 해도 직접 직영 체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청에다가 떠넘기는 네. 거예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원청이 직접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께 각각 한 가지 질문씩 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대 노동자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노동자의 입장에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사업주는 그 일을 시킬 때 당연히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임금만 주면 돼라는 것은 정말로 아주 천박한 생각이라고 네. 저는 봐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두 가지 고민을 해요. 하나는 이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내가 산재를 신청해도 사업주는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네. 사업주는 당연히 안전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식적 수준의 인식, 그리고 노동자들은 당연히 일반적인 사회복지 체계로서의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두렵지 않는 네. 그런 것들 변화가 없으면 네.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노동자들이 좀 아파도 내가 일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일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아픈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의사나 의료인들이 네. 해줘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아까 문송명 군에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그 어린이에게 무슨 일을 대체 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의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직업병과 그렇지 않은 병은 병리학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어요. 똑같은 병이고 치료도 똑같거든요. 네. 원인이 직업이냐 아니냐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과가 아닌 다른 임상과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직업병인지 아닌지가. 일반 의료 체계에서 이걸 꼭 직업병을 가려내고 그에 따라 다르게 이 환자를 예를 들어 산재라든지 아니면 예방과 연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사실 일반 의료 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내과 교수님이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네. 자기네 병원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이 두 명이 같이 간염 증상이 있어서 왔는데 네. 자기가 뭘 도와줘야 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정 전염병 정해진 것들은 저희가 그냥 진단명만 넣으면 저절로 팝업 창이 딱 뜨면서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를 바로 그 자리에서 작성하고 네. 외부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공장에서 심지어 두 명이 와서 뭔가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 이 의사가 각자 저 같은 친구가 없으면 어디 연락할 데도 없는, 대체 이건 노동부 소관인지 복지부 소관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신고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안 되게, 그러니까 노동자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의심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의사에게 물어볼 수 있고, 또 의사도 뭘 알아보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 그런 체계가 사실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보상과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활동하시는 네. 분들이 한 500명 굉장히 정도 적잖아요. 네, 굉장히 적죠. 좀 예.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가 아직 네. 이제 전문의가 본격적으로 나온 지도 아. 이제 20년밖에 네.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고 곳곳에서 좀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을 제정하는 국회 차원에서 이런 산재들을 좀 방지하고 또 앞으로 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 뭐가 있을까요? 굴뚝 속으로 들어간 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안 네. 계시도록 네.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현장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또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심적으로는 구제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이분들은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어떤 노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산재 환자나 직업병 환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은 젊은 청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현장을 나가고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본인이 현장을 떠날 때까지 은퇴를 할 때까지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작업 환경 또는 산업안전보건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끔 정책들을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주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할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마주한 대한민국 산업재 직업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에서요,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자 이런 말이 좀 사라지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